방금 소개받은 안병원입니다. 마치 제가 10시에 도망가는 것처럼 설명했는데요. 저한테 강의 섭외를 할 때 전반부에 해야 된다. 오후에 가서 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 가서 또 진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끝나자마자 올라가야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강의 안 해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저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예, 되게 길더라고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듣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은 거는 일찍 끝내고 저희 팀은 저기 산책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게 바로 그게 정신건강에 좋고 그게 사회적 농업에도 더 이롭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을 정신장애와 사회적 농업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정신장애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무서워가지고 이 밤이 도대체 정신장애가 뭘까? 정신장애가 뭘까요? 정신장애 우리 여기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입니다. 저희 농장에 있는 친구인데 물어봐도 돼? 정신장애가 뭐죠?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일상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일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안 때리니까 천천히 대답하고 싶어요. 사실은 장애는 또 뭘까요? 한국은 아직도 언어 정의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disability, 뭐를 못한다. 장애. 장애는 뭘까요? 장애. 뭐뭐인데 장애가 장애. 근데 장애는 비가역적이라고요. irreversibility.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손가락이 끊어져서 절단이 돼서 이 사람은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 장애는 되돌릴 수 있어요. 부러진 거는 다시 붙으면 돼요. 그러면 정신장애는 그럼 되돌아올 수가 없느냐? 유일한 장애입니다. 되돌아올 수 있는. 리버서블하다는 거예요. 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애매해요. 그럼 정신장애는 그럼 제대로 뭐지? 정신장애 등급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 등록에 가입이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이거는 국가주의죠. 이거는 그렇게 보면 다 포함이 됐느냐? 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 3, 4년 전에 한 3개가 더 추가 3개, 4개? 기면증, 뚜렛장애라 해서 눈 찡긋거리고 목 돌리고 하는 그 심각한 뚜렛 증후군, 기면증, 강박증 이 3개가 들어갔죠? 네, 강박증. 근데 안 받아줘요. 써도 국가에서. 왜 안 늘리냐? 돈이거든요. 이게. 돌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그럼 치매도 한번 정신장애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기요양으로 뺀 거죠. 요거는. 치매도 정신질환이니까. 그럼 나머지 질환은 그럼 안 들어가냐? 이게 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는 것만 장애냐? 내가 싫어. 국가가 나는 조현병이 있어. 그런데 난 국가가 인정하는 정신장애 등록을 하기 싫어. 안 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정신장애인이 아닌 거냐?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현병인데 의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정신장애 등록이 돼야 돼. 근데 국가에서요. 시기별로 안 줄 때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리젝트를 한번 거절을 당하면요. 이 사람은 뭐 의사가 서류가 좀 미비했던 뭐 했던 별 핑계를 다 해가지고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평생 못 받아요. 행정소송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장애인. 등록 정신장애인이 안 돼요. 그럼 오늘 제가 강의를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럼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차이는 또
구분하실 수 있겠다. 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멘탈 디스오더, 정신장애, 정신질환, 아니면 정신병,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언어 정의가 아직 정신과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가 예전에 저 배울 때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달랐어요. 서울대에서 나오는 책과 연대 주도로 나오는 책이 언어가 한번 혼돈이 됐대. 지금 성서가 공동번역과 좀 아직도 통일한다고 못하듯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과가 아직도 그렇다.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또 심리적 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언어가 때로는 뒤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는 정신질환, 그럼 정신장애는 또 어떻게? 정신질환은 아주 넓어집니다. 전 국민의 성인의 25%가 정신질환을 경험합니다. 질환, 정신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 4분의 1이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했던 ADHD 아동이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지를 못했어요. 제 자리는 교탁 바로 옆이었어요. 선생님이 때리기 좋은데 앉으라고. 4학년, 5학년, 6학년 또 한 담임선생님이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일 보고 싶더라고요.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었는데. 자, 정신질환과 그런 정신장애는 아까 했지만 장애는 사실은 심각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등록도 해주고 사실 아까 가역적이라고 했지만 거의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은 해요. 정신장애 등록했다가 좋아져서 등록 포기한 분도 제외에 꽤 있고요. 그럼 질환은 그만큼 이제 그렇게 나눠요. 정도의 정신질환이 범위가 좀 더 넓게.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멘탈 디스오더, 멘탈 디지즈, 디지즈와 디스오더의 차이인데 아까 디서빌리티냐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런 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정신질환은 너무 넓어요. 근데 정신병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할 때 정신병자 할 때 정신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 언어가 아니에요. 정신병적은 조현병적이랑 같아져요. 이거는 사이코틱하다라고 해요. 정신병적, 환청, 망상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병적 장애라고 합니다. 사이코틱 디스오더. 그거는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인데 조금은 정신병적 증상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우울증인데 피해 망상이나 환청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강박증인데 그런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환청은 일반인에게도 들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환청이 들린다고 해서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환청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병리적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종교적 체험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인면시, 잠들기 전에 들리는 환청은 일반인도 들을 수 있다. 내가 뭔가에 집착하면 그 소리가 목소리로 들렸어.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우리는 수련회 때는 야간 응급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심각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언제 전화 오나 걱정하다가 전화 벨 소리가 직접 들리거든요. 환청이 내가 집착하니까. 자, 이런 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근데 또 조현병 환자분들이 사실은 제일 착하다라는 표현보다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범위가 넓다. 그럼 정신질환으로 넓혀보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옆방에서 노인하고 있고요. 청년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 한 분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회적 농업 전반에 다 갈 수 있어요. 노인 정신건강 문제. 노인에서 제일 심각한 게 치매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울증이거든요.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노인 치매만 하지 마라. 지금 커버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장기 요양 사업에서. 물론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야지만. 노인 우울증 환자. 그리고 성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외래를 오는 때 제일 많은 범주가 누구냐? 어떤 문제도 제일 많이 오냐?
저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게 힘들어요. 2위가 불면이 들어갑니다. 불면. 잠 못 자는 거. 잠 못 자는 게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구나 이제 생각됐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요 다 니코틴 중독입니다. 정확하게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쌓이고 시작합니다. 이제 술 문제. 술 그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구분하냐? 일에 지장을 주면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어. 술 먹고 좀 수치가 있고 해서 제가 강의 저 때문에 늦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알코올 중독. 예. 너무 많아요. 정신질환 포함할 수 있는 불안장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이것도 정신질환인가요? 어머니를 떠나보냈어. 근데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정신질환이 아니죠. 이거는 정상적 슬픔 애도 과정인데 되기도 해요. 어떤 때 이게 길어지고 너무 깊고 길고 이게 시간과 정도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신질환에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잔다고 나 4시간 자고 내가 충분히 내 생활을 잘해. 그럼 이건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6시간 자면서도 나 수면 문제가 있다고 오시는 분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정신질환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은 그런 거다.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떠올리는 아주 난폭하고 무서운 정신질환 환자는 사실은 0.5%에서 1%거든요. 전 국민의. 그런데 그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증상기 때 잘 조절 안 됐을 때 모습을 보고 그런 착각을 갖는 겁니다. 제가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병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왔던 일들은 좀 마음을 그냥 마음껏 아파하면 안 되냐. 우리 사회는 마음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해요. 숨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편견이죠, 편견. 그리고 잘못된 지식. 근데 이게 오히려 원시사회라 이 문명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좀 오히려 종교적 사회, 문명화 사회에서 거짓되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기원전에 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쓴 책에 보면 오히려 이거 뇌의 문제다. 아예 그냥 정신적인 문제는 기원전에 이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변질이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변질되는 건 바로 유럽 사회에서 수용 문화가 감금의 시대가 벌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미친 것들은 다 가둬야 돼. 이게 된 겁니다. 그 이전 사회에서는 이따 좀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함께 살아갔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참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굵직한 것만 몇 개 적어봤습니다. 행복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저는 주로 청소년을 좀 봅니다. 제 진료 영역은 주로 청소년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 쪽도 많이 보고 소개로 오다 보니까 또 노인분들도 좀 많이 봅니다.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도 오고 제가 가기도 하고 저는 안에 있는 걸 좀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죽음과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제 전공 분야는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자살, 죽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죽고 싶다는 말을 협박독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 자살을 감행하기도 하고 아마 자살로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떠나보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자살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중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해하는 아이들, 자해, 손목에 상처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제가 주로 보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위탁을 받는 겁니다. 이건 국도부위가 다 붙어 있는 형태인데,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한 10몇 년 동안 제가 센터장으로 저희 병원에서 위탁을 받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비상근으로 제가 이제 자문하고 센터장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이름도 긴데 거기도 위탁을 해서 거기는 제가 센터장을 하긴 어려워서 이제 다른 친구를 이제 센터장으로 해서 제가 자문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의 일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정신과적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냐, 저희 행복농장도 홍성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은 이제 작기 때문에 이걸 센터를 분화를 못 시켜서 수원이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도시거든요. 홍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부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는 중증의 정신질환자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따 루시 선생님, 최정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신장애, 정신질환과 연관해서 우리 농장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분들, 회원이라고 합니다. 환자라는 개념보다 저희는 클라이언트, 페이션트가 아닌 클라이언트, 회원 개념을 쓰는데, 그분들과 프로그램 하시면 아마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것과 완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만나봐라. 제가 이제 사회적 교육을 1세대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교육을 해서 수원에서요. 카페로는 1호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교육 1호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출판사라든지 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회 또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사 만기가 돼서 대표이사 자리 예전에 그만뒀다가 또 다시 해라고 해서 다시 했다가 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넘기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직함이 들어가 있는. 카페를 했어요.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에 정신장애인이 일한다. 그리고 사회적 교육 저희는 지원도 안 받고 했어요. 국가가 주는 돈 받으면 길들여진다. 근데 최근에 행복농장은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길들여주고 싶어서 이제는 길들여줘도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왜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 이따 소개 좀 해드릴 거고요. 또 캄보디아 이야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왜 사회적 농업과 정신장애를 하는데 캄보디아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회적 농업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따 좀 설명해드릴 거고, 캄보디아 정신보건을 좀 제가 세팅하고 도와주느냐고 여권을 다 뒤져가지고 출입국 기록을 봤더니 70번을 넘게 갔더라고요. 캄보디아를. 캄보디아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갔었다가 최근 작년부터 한 지금 올해까지 한 5번 정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전 출신이거든요. 요 앞에는 많이 다녔고,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저는 비종교인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노숙인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목사님과 캄보디아 정신보건 사업을 좀 같이 하는 형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썼죠. 이게 다른 데에서도 강의할 때도 제일 어울리지 않는, 생긴 거는 참 의사처럼 안 생겼다라고. 그래서 그럼 의사처럼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부담이 됐던 직함입니다. 항상 떼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던 직함인데 벌써 7년 됐나요? 8년? 저희가 오픈이 언제죠? 매일 뭐 2014년에 첫 시작 배소식이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이네요. 이걸 한 것도 충남 정신건강센터 도 정신건강센터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충남 자살률이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의 노인 자살률 좀 줄여주고 충남의 도매 정신건강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달라고 센터장으로 갔는데 한 팀장이 만성 정신질환 담당을 하는 팀장이 같이 하자. 저기 재활사업, 농촌형 재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하면 안 된다. 망한다. 100% 망한다. 당신이 이사가지 그 동네 그 마을로 이사가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2천 몇백만 원을 따와서 시작을 했어요. 이사도 안 갔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철저하게 함께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우선 직업재활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갖게 도와주는 거예요. 장애인은 직업재활 모형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정신장애인이에요. 왜냐면 안 받아주거든요. 사업주들이 힘드니까. 그리고 사업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농업. 제일 어려운 문제를 제일 힘든 걸로 풀어내겠다? 우리 마술사도 아니고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의 아까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이라는 단어에는 노동통합적인 접근이 있거든요. 노동통합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취약계층에. 어렵죠.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거 제대로 성공해낸 사람은 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일 거예요. 권영석 대표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린이쉬가 많이 돈을 더 벌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난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숙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주 노동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자문하고 운영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들 쉼터 아동 양육시설 예전엔 고아원이라겠죠. 그런 데를 좀 자문하는 일들을 병원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었죠. 한 3분의 1을 병원에 바깥에 이제 3분의 2 정도 있었는데 딱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들. 왜 당신은 말도 안 되게 그런 일들을 하냐 많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근데 저는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역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해왔던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 좀 아파하면 안 돼? 그래서 학교를 제일 많이 방문하는 사고요. 다리 밑에서 상담하거나 동네에서 운막 같은데 아직도 수원에가 운막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주소도 없이. 그리고 주민등록도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은둔형 외톨이인데 몇 년 방치된 미라가 된 엄마 사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례가 오늘 아까 포털 뉴스에 떴더라고요. 네이버 포털에. 저는 그걸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 동안 방치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혼자서 두려워. 이걸 어떻게 못해. 왜냐면 그 전까지는 바깥에 못 나갔거든. 정신질환 때문에. 노모가 자기 아들을 50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허리가 구축이 돼서 바깥에도 못 나가요. 밀고 다녀요. 아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방법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 하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생각하죠. 50대 은둔형 외톨이가 노모나 나이든 아버지랑 살아가는 경우. 최근에 제외를 해도 3달 방치된 사례도 왔었고 같이 해서 도와주고 왜 그랬냐 하면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일들을 저는 현장에서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하나씩 지금 내리면서 홍성으로
점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언제쯤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진료소를 내고 이제 같이 이제 전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돌봄 마을 선정이 됐는데 그것과 별개로 좀 마을 전체가 치료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치유를 넘어선 어떤 세라피틱한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치료적이라고 하면 되는 걸 보고 치료적 공간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마을이 될 수는 없을까 소리도 이제 소음 공해가 지금 심하잖아요. 대도시가 빛 공해, 소음 공해 이런 경관들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는 외국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힐링 포레스트 가든 나카디아라는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가 걸을 수 있는 정원이 따로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되도록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걸을 수 있는 도시 안에 그런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숫자를 제한해요. 그래서 이분을 그래서 다 걷는 게 치료적 과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좀 접촉이 늘어나는 산책로가 있고 조금 더 나아지면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든이 따로 있고 뭐 그걸 그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홍성군의 장공 면 단위를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여기까지 말씀 안 드렸었죠. 드렸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마음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왜 아프죠? 마음이 왜 우리는 마음을 아프다가 말 못해요. 마음이 아프면요 잘 못해요. 요새는 근데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외래가 전국적으로 정신과 외래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 20대 세대는 놀라워요. 다 검색하고 이제 다 알아. 알아서 저 이러이러해서 약 타러 왔습니다. 아니면 약은 됐고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아파요. 상담 좀 해줘. 아니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정신과를 와.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 가서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동네 어른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면 어른이 사라지고 어른이 없고 또 수직적 관계는 예전에 무너졌고요. 수평적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 우리는 수평적 관계만 강조했었잖아요. 아니요. 전 수직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수직적 관계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 이거 무너뜨렸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니요. 저는 수직적 관계가 서야 된다. 형, 동생, 그리고 내가 돌볼 줄 알고 또 내가 돌봄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동네 공동체라는 건 수직적 관계. 절대 공동체는 수평적 관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같이 서야 되거든요. 이건 위아래 서열이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돌봄에도 수직적 관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봤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동물을 돌볼 수도 있는 거고 식물을 돌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이라고 표현하면 물론 이걸 옆으로 해서 수평적이라고 보면도 그런 수평적이라고 이해하면 오케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이 얘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 ADHD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20대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한국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신질환이 있어요. 미국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들어간 것 중에 화병 다 아시네요 이제. 근데 최근에 사라졌어요 화병이. 할 말 다 하거든. 남자가 화병에 걸려도 될까요? 저희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전 세대분. 근데 최근에 진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20년을 모시고 살면서 힘들다던 분을 최근에 만나가지고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제가 말씀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화병은 어머니 저 막 힘들어가지고 농사 짓다가 나 친정에서 한 3일 쉬었다 와야겠어요.
그랬다가는 알죠. 이렇게 말 못했잖아요. 힘들어도. 그러면 어디가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파야 돼요. 몸 아픈 건 봐주거든. 그러니까 마음 아픈 것을 몸이 대신 아파주는 겁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게. 신체적 아이들이 엄마 나 머리 아파, 배 아파, 학교 가기 전에 뻔하잖아 그거. 뻔한 게 아닙니다. 아픈 거예요. 뼈병은 없습니다. 뼈병도 있다면 돌봐야 될 병입니다. 그러면 마음 아픈 걸 몸이 대신 아파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충분히 아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사회적 농업에서는 좀 진단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행복농장에서 그런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농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 식물들과 농작물을 하는 것에서 어떻게 치료적 의미를 우리가 담아낼 거냐. 바람소리 하나를 어떻게, 바람소리에 대해서도, 아니, 바람의 촉감에 대해서도 이걸 치료라든지, 뉴로 컨택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 실제로, 이 눈을 감고요, 저희가 손바닥, 손등을 생각을 하면서 손등이 뜨뜻해진다, 따뜻해진다 하잖아요? 정말 따뜻해져요. 이게 발달할 수 있어요. 장풍까지는 못 쓰겠지만, 이게 뉴로 컨택이라는 게 이미 이거는 생각을 하면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나 자율신경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원래 인간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그러나 이게 수련이에요. 수련을 하면 어깨 근육이라든지 소화기관이라든지를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는 겁니다. 돼 있어요. 이거는 의사가 말하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까지가 되면 나중에는 사회적 농업이 치유 농업이라고 제가 반대했었어요. 그 치유 농업 법안 만들 때 초대 제가 회장 뭐죠 그게 무슨 회장 뭐 하여튼 자문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반대하니까 어느 순간 잘려 있더라고요. 절대 자격증 만들지 마라. 왜냐면 치유자가 들어가면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난리가 나요. 치료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치유로 바꾼 거고요. 복지자가 들어가도 난리가 나요. 사회복지사들 때문에. 이 자격증은 인정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지 말고 농장을 인증해주고 농장을 키워주고 농장을 밀어주는 작업으로 가야 된다. 이미 근데 거기서는 그 과정을 밟고 있었고, 지구농업 과정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물론 썼어요, 저도. 강의도 경기도 쪽이나 막 연락은 오는데 이제 못 가는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치유라는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또 모르잖아요. 치료. 그래서 원액 치료입니다. 외국에서는. 실제 의사가 원액 치료 받으세요 하고, 영국에서는 처방전을 써줘요.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보험 NHS라고 국가건강보험, 그 정도? 국가건강서비스죠. 거기서 돈을 줘요. 의료비에서. 원액 치유, 원액 치료사. 우리도 거기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험난하죠. 근데 치료적 활동이다, 저는. 치료적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치료와 치료적은 뭐냐? 좀 아까처럼 내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치료라는 게 들어가면요, 타겟이 있으면 돼요. 증상. 이 사람의 불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우리 농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어. 물론 자격증을 요구한다면 아직 한국에는 그런, 제가 가서 농사를 하면 될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저는 농사를 모르니. 농작업을 모르니. 근데 그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치료적은 바로 타겟 심텀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스트레스를 좀 떨어뜨리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겠다? 그럼 치료적이 될 수 있어요. 왜 한번 아주 어마어마한 논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게 병원의 환경과 웬만한 곳의 환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로저 울리라고 1984년에 논문 한 편을 내요. 2페이지짜리인데 사이언스지라고 제일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다가 냅니다. 담낭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어디에 침대가 있느냐 거기서 회복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과정을 차트 리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1년치의 차트를 병실 침대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는 이렇게 나무가 보이는 뷰, 하나는 브릭 뷰, 적색의 벽돌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침대 두 개를 나눠가지고 비교 연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 후 입원하는 기간이 나무가 정원 뷰 있는 사람들이 줄더라.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확률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차트에 간호사들이 질환하는 문구가 적더라. 까탈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 환자가. 이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어요. 편차가 크게. 이게 싹 바꿔버렸어요, 병원을. 저희도 어느 농작업에서 좀, 근데 이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외국에는. 우리 안 해도 돼. 이미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요, 그게 원해 치료입니다. 원해 치료가 사실 농작업합니다. 영국에 가서 직접 저도 이제 가서 경험해보고, 뭐나 원해 치료하는 거 보면 거의 농작업이에요. 제일 많은 게 심는 작업, 또 더 많은 거는 수확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작업 중에는 동물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좀 약한 게 동물 쪽이죠. 그래서 이제 동물 매개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농장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잖아요. 선도를 열어가지고 내리는데, 외국에서는 어느 농장에 가서 너 마구간 관리 한 달간, 학교 끝나고 1시간씩 가서 마구간 가서 청소하는 게, 그 마구간과 교육청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런 교육청에서 케어팜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얼마씩 세션당. 왜? 아니면 돌봄 교실, 우리 지적장애라든지 특수반이라겠죠, 예전에. 그 돌봄 교실, 뭐 사랑반 이렇게 많이 붙여. 이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사회적 농장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예, 힘든 아이들, 피해 학생들, 학교 왕따 피해 학생들이라든지, 다 이런 게 요일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농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신질환으로도 마음은 왜 아플까요? 이거 맞추시면은 혹시나 저와 무료로 줌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신과 상담 쿠폰 1회를 드리도록 할까요? 마음은 왜 아플까요? 제일 많이, 네, 선생님. 팔을 이거 혹시 짜증나서 이렇게 한번 폈다 핀 거인가요? 아니면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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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환경적 요인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을 너무 많이 써서. 이거 꺼도 괜찮지 않나요? 목소리가, 그죠? 왜냐면 팔이 아파, 목이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마음은 왜 아플까? 꼭 찍어야 돼, 이거? 그냥 목소리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지? 공감받지 못해서. 지금, 그런데요, 모든 정신질환을 제가 이걸 놓는 이유가 있어요. 발병 원인과 종류가 뭘까? 발병 원인이거든요. 영어 쓴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썼네.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라는 거예요. 발병 원인, 저게 그러면 이제 발병 원인입니다.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 마음을 너무 써서 사이코, 심리적 원인이겠죠. 옆 사람이 쿡 찔러가지고 옆 사람이라든지 이 사회, 농촌 정책의 문제, 사회적 농업 괜히 했어. 뭐 회계 처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소셜한 문제겠죠. 이런 게 우울증. 그런데 여기 생물학적 원인이 뭘까? 생물학적이라는 건요,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기질적 아니면 엄마가 임신 시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어. 그런 아이 자녀.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다쳤어. 아니면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무엇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원인 중에. 심리적인 거. 이게 60%가 넘어갑니다. 60% 이상 훨씬 넘어간다고 저희는 봐요. 실제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아까 말했죠. 감금돼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수용소에. 그분들이 한꺼번씩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뇌전증, 질환병이라고 간질, 발작하는. 예전에는 그게 다 정신질환, 광기,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뇌파가 발견되고 신경과가 발전되면서 이거는 뇌에서 이상 전류가 흘러서 갑자기 빵 하고 전류가 틀 때 간질이 오는 거야. 간질 발작이 오는 거야 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에서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네, 원인도 알고 이건 신경적 문제고 또 윌슨스 디딜이라고 여기에 뭐 이렇게 눈에 황색 반지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이 증상도 거의 똑같아요. 정신질환, 조현병적 증상과 그것도 벗겨져 나갔어요. 또 뭐가 있을까? 매독의 3기의 신경증상. 예전에는 영국병이라고 했죠. 매독을. 이 부가 축적되면서 문란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매독 증상, 매독의 3기 증상이 조현병적 미쳐 날뛴다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다 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다 벗겨져 나가면 남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정신과는 공허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생물학적 원인을 많이 말해요. 왜 그러냐? 아니 모르면서 왜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하냐? 조현병을 예로 들겠습니다. 왜 생물학적 원인이 제일 강한지를. 조현병은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 왜 발병했냐? 남자는 제일 흔한 스토리가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조현병이 발병했다가 제일 흔한 스토리. 근데 죄송합니다만 맞은 이유가 조현병 증상 때문에 맞은 거거든 예전에. 근데 최근에는 군대에서 그런 거나 군대에서 다 돌려보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현병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연구 중에 제일 재밌는 연구가 일반인에게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기보다 대중 인구에는 1% 이내예요. 100명 중에 1명이 조현병이 발병을 해요. 평생 유병률이라고 해요. 적지 않죠? 이 숫자가. 네. 근데 한국은 많이 못 봐요. 왜? 다 정신병원에 많이 가두니까요. 너무 많아요. 외국에 비해서 7, 8배 정도 높아요. 병원에 감금하는 비율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가 핵심은 아니고 물 좀 하나만. 1%인데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명이 조현병, 그러면 아들에게서 딸이나 자녀에게서 조현병이 나올 확률이 10%로 올라가요. 그리고 양 부모가 다 조현병, 그럴 때는 50%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또 그것과 똑같은 실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쌍생아 연구라고 해요. 쌍생아 입양 연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란성 쌍생아가 태어났어. 그래서 얘들이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갔어.
그런데 한쪽 아이가 조현병이 발병을 했어. 그럼 추적하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는, 왜냐면 환경은 사이코소셜한 거는 거의 비교를 해봐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란성일 경우는 50%가 일치해요. 조현병. 이란성일 때 똑같이 또 10%로 떨어져요. 자,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생물학적인 것들이 아주 높아요. 웬만한 정신질환은 다. 그래서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렇다. 정신질환은 기질적인 게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만, 이걸 설명하면 쉬운 게 깨진 도자기 이론, 금간 도자기 이론이라고 해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금이 가게 만들어진 거는 생물학적 원이냐? 그런데 이 도자기를 안에 내용물을 채워놓고 하는 것은 심리적 원이냐? 이 도자기에 아무것도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갔다면 안 깨지겠죠. 그리고 또 도자기가 어떻게 보호받느냐, 사회적 환경이냐, 여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이 도자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는 운명이 결정해진 거예요. 근데 금간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잘 깨지겠죠. 그리고 안에 어떻게 채워지느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이 도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이런 거다. 부모들이,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들 청소년을 만나니까 잘못 키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거부터 죄책감부터 없애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치료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치료도 요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최근에 약물 치료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왔지만, 이건 심리 치료죠. 상담 치료라든지 사이코한 부분은, 소셜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돌본다든지 사회 기술을 훈련한다, 여러 가지. 그러면 사회적 농업은 어느 영역에 해당될까?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어요. 뇌에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명상이 뇌를 변화시키거든요. 이건 연구가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렵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국한하지 마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사회적 농업은. 충분히 우리가 정신장애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여러 마음이 아픈 노인,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든지 노인 우울증에 있는 분과도 갈 때도 충분히 사이코 레벨까지, 심리적 레벨까지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저는 바이오 레벨까지 갈 수 있다. 약장사 같나 너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이제 원인까지 받고 종류를 안 했구나. 종류는 너무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면증, 뭐 중독 문제, 술, 담배 문제 다. 정신장애는 너무 넓어요. F코드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정신과 진단 코드를 F, A, B, C, D 이렇게 진단 기준이 넘어가거든요. 국제 진단 기준이. 이름도 잘못했어. 왜 F야 정신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페일이냐, 내가 실패작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 아니다. 판타스틱한 거다. 종류는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좁혀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사. 우리는 왜 돌보지 않는 거죠?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회적 농업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모여가지고 8시 20분부터 모이라는 저는 그래서 농부들이랑 일부러 선생님들이 요구하셨나? 저 홍성에 가면 아침에 맨날 6시 반에 이제 같이 걷자고 우리 정민철 선생님 옆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좋아요. 술 먹고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강의를 8시 20분에 시킨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석주 대표님한테 말을 하지 마세요. 안 계시죠 여기? 좋으신가요? 왜 돌보지 않죠 우리는 진짜로. 자 질문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요. 어느 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해군동장 신경 쓸 틈도 없이 장사만 해야죠. 어느 과, 주로 어느 과 가요? 배가 아프니까 내과 가요. 내과 선후배들이 저보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한 60%, 70%는 정신과랑 같이 봐야 될 것 같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서 무슨 검사 받으세요? 이러면 계속 아프면 내시경이에요. 그럼 진단명이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성. 네, 안 나오던지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험, 신경성 위험, 스트레스성 위험.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성질 더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왜 쪼잔해가 마음이 쪼잔하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아까 정신과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걸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 신경 좀 덜 써야지. 내가 옆 사람이 아까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남의 거는 알아. 내 건 잘 몰라요. 자 여기서 문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요. 질문 이겁니다. 요걸 연결을 못 시켜요.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산 거 얼마든지 축하해. 그냥 나는 배가 아플 뿐이야. 옆 사람이 보면 아니거든. 너 쪼잔해가지고 너. 내 새끼 이름은 몰라.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고 머리가 이 새끼 학교 가기 그게 아니에요. 얘도 이유가 있는 거야. 얘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그랬죠. 몸이 대신 아파지는 거거든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 마음이 아픈데 아프다고 어떻게 말할 줄도 몰라요. 표현할 줄 몰라. 우리는 삭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럼 몸이 뭐라고 하냐면 좀 멈춰. 좀 쉬어. 좀 워워워.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당신 쉬어야 될 때야.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의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의식 저편으로 내가 어려워. 프로이드가 위대한 거는 무의식 개념도 프로이드가 한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라든지 쇼펜하우 때부터 다 있었던 얘기를 체계화했어요. 마음의 지형 모델이라든지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엄청난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로 보는 겁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농장에 왔는데 어떤 분들이 할 때 너무 이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때로는 말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환청도 들릴 수밖에 없다. 나는 환청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청의 내용이 어떤지 양태는 어떤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연결하는 거 정신질환 그런 거다 우리가. 미국 그 가족협회에서 만들었던 포스터입니다. 차가 고장 나면 미국에서죠 60분 이내에 도움을 받는데 이러면 이 보험회사 망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60분 걸려? 말도 안 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저는 한국 자동차 보험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차태현이가 건물 저기 높은 데서 바깥에 보면서 하이카 선전이었고요. 제일 인상적인 거는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산길을 타고 올라가다 사고가 나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 보험회사 직원이 차를 한 잔 들고 오면서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밑에 자막으로 흘러가요. 라벤더, 마음의 진정작용이 있는 차. 차 사고 나서 마음이 벌렁거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훌륭한 보험회사가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죠. 놀랬으니까 마음이 신체적 증상이 나온 거야. 허브차가 되게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18년이 걸린다. 이게 경로조사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대학에 있을 때는 그때는 3년, 한국이 3년이었어요. 지금은 한국도 2년 이내로 줄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요, 도움을 받질 않아. 그냥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우리 사회적 농업하는 곳에 와서 쉬었다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물론 이제 시작됩니다. 케어 인 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는 정신장애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케어 인 더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돌보자.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밀었던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가 뭐야?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케어 인 더 커뮤니티가 나왔는데 이걸 커뮤니티 케어, 일본식으로 좀 바뀐 걸 그대로 차용해 놓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병원에 있지 않고 지역으로 가야 돼요. 병원을 해체하자는 거야. 그렇다고 전문가까지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보건과 연합하지 않고 해서 다 망했어요. 똑같은 복지사업이 이름만 바꾼 게 많아요. 의사가 가야 돼요. 근데 왕지를 찬성하는 의사가 없어요. 저도 그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신청했는데 한 달에 한 2-3케이스 갑니다. 물론 진료 말고는 방문은 더 많이 가고 직접 환자가 원해서 가가지고 주사제를 놔주고 처방을 하는 게 한 2-3케이스. 그리고 가서 설득하는 케이스, 병원증 달아 설득하는 건 많고요. 요거는 환자가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진료로 청구는 하지 않죠. 지역 동사무소에서 대본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에 이런 분이 계신데 좀 와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럼 제가 진료 끝나고 간다든지 점심시간에 간다든지 해서 보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 모델이 가능할까? 저는 왕진이 활성화돼야 된다. 특히 농촌 지역은. 네. 그리고 사회적 농업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했고 여미동락도 가겠지만 요양원이 그냥 농촌 안에 위치하는 요양원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작게 진짜로 마을에 어울릴 수 있게 만들까? 노인. 그러면 의사가 가야죠. 이게 촉탁의 제도입니다. 시골까지 촉탁의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고. 왜냐면 또 전문적인 게 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농촌형으로. 이게 흐트리는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살던 노인분들이 저도 장국에서 어르신들 만나고 회의하는 거 보면 그분들의 소원이 하나 있어. 장기요양 사업이에요. 요양에 관한. 왜냐하면 장국 면에는 인구가 3,000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치매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 가요? 자녀가 있는 대도시에 요양원에 들어가던 집에 있으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니던 평생 살아오지 않은 환경으로 이주해서 요양원 가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수많은 요양원을 다녔었죠. 촉탁의사고 그래서 매달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요양원 가기 전에 자살하고 싶다. 자살예방센터장인데 나 이런 곳에서 내가 10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보통 10년을 길게 계신 분은 10년을 넘게 가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삶인가? 그걸 케어 인 더 커뮤니티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뿌릴 거냐? 이게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이 아닌 어떻게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예전에 다 수용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역 내에서 공동생활과정, 자립지원, 혼자 사는 독거를 가능해 갈 거냐. 비슷한 겁니다.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정신장애인 문제. 이게 사회적 농업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 장기요양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요. 국가에서 다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농촌에서 장기요양사업 보면 망해요. 하드웨어 구축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를 저는
이거를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농촌에 맞는 다른 걸 지원하지 말고 사업비 몇 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니까요. 며느리가 간호사야. 우리 농장 안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 거야. 농장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농장 안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부부가 운영하는데 발달장애인들 하는 시설, 방과후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 가야죠.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요. 근데 농촌은 구축비가 하대어 문제가 너무, 왜냐면요 노유자 시설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농촌의 농장을 온실을 프로그램실로 인정을 해줄 거야 말 거야, 농림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요. 혹시 관계자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왜냐? 농림부에서 또 다른 펀드를 못 만들어내요. 선생님들 사회적 농업하고 5년 뒤에 살아남으시려면 사회적 농업으로 기존의 국가의 바우처라든지 장교양급여라든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으셔야 돼요. 혹시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하나를 운영하겠다.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를 운영하겠다. 오케이. 그건 나와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는 좀 만들어 나가고, 네덜란드가 하고 나서 나중에는 모여서 그런 걸 만들어 갔습니다. 분과별로. 그래서 이 어느 케어팜은 노인 돌봄이 메인. 제일 인상적인 거는 농장 안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병원 안에 농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 안에 정신병원이 있어서 거의 많은 프로그램이 농작업과 연계가 돼 있어요. 정신병원 프로그램이. 다 개방병동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형을 보면서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장국 면 단위 안에 있는 그 안에는 또 행복농장 안에 있는 작은 진료소를 꿈꿔보는 거죠. 전문가랑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안 되면 우리 농장은 훌륭한 치료적 공간이 되고 이 치료적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다른 기관과 아까 정신건강센터와 연합한다든지 전문적인 건 거기서 한다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농장이 천천히 받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소리로 다 돌리셔도 돼요. 그 대신 괜찮아. 죄송할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껐어요. 예? 껐어요. 그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자살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선언했어. 전화기는 다 벨소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우처를 하는데 바우처 기관이 지정이 되려면 아까 치유농업사는 안 돼요. 근데 그거 만들면 그것도 인정받도록 지자체를 압박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로 인정이 됩니다. 라고 땅땅땅 하면 건당 한 회당 한 4, 5만 원씩 나오고 보호자 지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그러면 우리 농장이 그러면 이제 시설 규정이 또 들어가. 근데 그 시설 규정이 다 대도시, 도시, 상가주택, 상가 건물에 맞춰서 시설 규정이 나와 있어요. 상담실도 다. 근데 상담실은 왜 건물 안에 있는 방에서 해야만이 되느냐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실시한 정신분석이 카우치에 누워서 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건물 안에서 해야죠? 바깥에 걸으면서 왜 안 되죠? 농작물을 같이 돌보면서 하면 왜 이게 안 되죠? 상담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이 정통 정신분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고 공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 케어 인 더 커뮤니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짓을 하게 됐을까? 저는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두렵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죽겠다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 발로 제가 교회를 갔었어요. 천국 가는 구원 열차 얻어 타기 위해서. 거기 가면 그 티켓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 때 제가 유성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거든요. 대전 유성에서. 유성에 있는 또 충남대학을 나왔습니다. 유성에서 결혼을 했고요. 유성 출신의 여자를 만나서 지금. 여름에 수련회로 금산, 여기 충남의 금산에 있는 어디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중년의 여성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 생각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저걸 허용을 했을까? 제 짧은 지식에서. 예전에 아주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하고 기도원 원장님 왜 묶여 있냐? 또 그러고 또 잘 묶거든요. 그래도 미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미쳤는데 왜 묶어놓죠? 이게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캄보디아 갔더니 또 많더라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이제 정신과를 하러 갔었죠. 그랬다가 뭐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케어, 커뮤니티 케어와 비슷한 겁니다. 영국에서 먼저,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지역으로 내보내자, 정신질환자. 근데 거기에 정신질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매 노인, 지적장애, 자폐, 이런 아이들이 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는 것보다는 SLU, 아니면, 수용소가 더 맞아요. 수용하듯이. 물론,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 그런 곳에 다 있었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9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해요. 이제 저기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절반 이상이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할 겁니다.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국회 연설을 하면서 정신건강센터 건립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지적장애였다고 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사회적 농업을 한다는 건 사회적 농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 전환과 연관이 있다. 소셜 엔터프리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가입니다, 여러분들. 소셜 엔터프리너입니다. 빌드 레이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에 10명 중에 뽑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고기를 주지 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이거 틀렸다. 여러분들 농사 지면 수입 되나요? 농사 가르치면 우리가 농사를 가르친다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고기 잡는 법을 배워. 고기 잡는 법 배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요? 못해요. 어업을 혁신해야 된다. 농업을 혁신해야 되고 사회적 농업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몇 년이 이제 누적된 6년째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꾸 사회적 기업가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 이제 그럴 땐가 우리가 아니죠.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사회적 농업 이 현장 자체를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했었어요. 수원에서 아주대학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전공하고 지역사회 정신의학이 제 전공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꿈꾸는 정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게베라 형님이죠. 우리 의사 형님인데 민중의 아픔을 내가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럼 이 사회를 혁명을 하죠. 그래서 쿠바 혁명에 참가했다가 나중에 볼리비아에 가서 이제 혁명에 또 참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는데 저는 그런 총칼을 드는 게릴라가 되는 혁명을 꿈꾸지 못하고요. 저는 제가 꿈꾸는 혁명은 마음껏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세상 못 만드나?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했던 편의점입니다. 편의점도 하고요. 이게 아주 유명했던 커피집입니다. 다 수작업으로 한국에서 카페 목수팀 중에 제일 유명한 팀을 오라고 해서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예쁘죠? 간판은 저희랑 같이 일했던 간호사가 끌적거리고 스카시로 다 목수가 다 따가지고 만든 간판입니다. 우리 동네 카페입니다. 지금도 있나요?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1층으로 다 하고 제가 카페만 100개 정도 컨설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노숙인부터 해가지고
자리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죽은 상권을 살리는 이 거리가 살았습니다. 아주리 앞에서 죽었던 거리인데 아주리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육회집으로 바뀌었나? 정말 잘 됐어요, 장사가. 근데 노스토리 카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공장도 했었고요. 운동화 빨래방도 했었고요. 사업자 등록을 몇 개를 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빚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은행은 제가 병원 차린 줄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쇼크가 오면요, 119보다 하나은행이 먼저 올 겁니다. 돈 갖고 죽으라고. 그러다가 아까 이제 행복농사를 짓다, 행복농장에 오게 됐고,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했었고, 하다가 오게 됐고, 이따가 우리 설명하겠죠. 자연에서 옳은 걸 구하자 해서 저희가 일단 할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저는 꿈꾸는 게 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신장애인 분들이랑 또 어르신이랑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 다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 수 있다. 그 모형을 이제 배운 거는 그 벨기에 길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책으로만 공부하고 논문으로만 공부하다가 네덜란드 갔을 때 딱 벨기에 가서 그것만 보고 왔는데 다시 자세히 봐야지 하고 일부러 대충 보고 왔던, 그냥 겉만 보고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인트 딤프나라는 성 딤프나라는 성인이 있어요. 카톨릭. 근데 뭐 거기 가면 다 딤프나 처치, 딤프나 스트리트, 딤프나 뭐 유니버시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인트 딤프나가 그만큼 그 길타운이 유명해요. 왜 그러냐? 7세기 아일랜드의 작은 부족 국가의 국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죠. 근데 그 왕이 데이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일찍. 그런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광기에 빠져요.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하다가 당신 아내와 제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 골라올 테니까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막 골라봅니다. 근데 못 찾겠는 거야. 그러다가 왕국에서 딸을 딱 보더니 제일 닮았다. 결혼해라. 아니 근데 그때는 카톨릭이 아니라 크리스트죠. 크리스트교니까 거부를 한 거죠. 딸이. 또 미쳐가지고 또 청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거절하다가 도망갑니다. 그 수사와 함께 도망을 와서 정착한 곳이 브뤼셀, 벨기에 수도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길타운에 정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한 게 뭐냐? 그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한 거예요. 그 나라에 금화를 갖고 왔었대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다가 그 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왜 이게 여기서 왔냐 해서 찾아와요. 왕이 또 옵니다. 마지막으로 청혼을 해요. 너 거절하니까 수사와 함께 그냥 목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13세기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줘요. 그 자리에. 그게 세인트 딤프나 처치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소문이 나는 거야. 광기의 수호성인으로. 아버지의 광기에 맞서서 죽음으로 그냥 했다. 광기의 수호성인이 되니까 유럽 전역에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광기가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야. 미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처음엔 교회에서 다 받아줬어요. 근데 교회가 꽉 차.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도 보면 나옵니다. 배에 미친 사람들을 태워서 길타운 방향으로 흘려보냈다. 미친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길타운 방향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교회가 꽉 차니까 마을에서 받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씩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숙생처럼. 그러면 농사를 같이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치료 공동체 모형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인정하죠.
제가 이제 이거에 착안하고 지금은 그 전통이 남아서 노인 부부가 한 명의 하숙생, 한 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과 같이 살면 국가에서 400유로 정도 한 달에 400유로.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지금은 1,300 얼마, 1,400원까지 올라갔죠. 다시 유로. 1,500원 따져도 60만 원, 70만 원, 400인 600유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두 번을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지원해 주는지, 식비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에서 그렇게 줍니다. 그 노인 가정에게 하숙비. 당시에는 따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거기서 그냥 딱 그 600유로인지 400유로인지 그 모형이 지금 나와서 WHO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좋은 모형, 커뮤니티 케어 모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이 번졌어요. 그게 이제 제가 장곡에 오면서 나중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을 먼저 해드려야죠. 그래서 좀 했는데 공동생활 가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와는 얘기가 됐고 공동생활 가정은 뭐냐? 농장 안에 이제 농촌 마을 안에 한 4인이 같이 사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치료자 한 명이 붙는 거예요.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예, 이걸 이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제가 몇 해 전부터 발표할 때 썼던 자료인데 사실 어르신들이 지역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업보다는 먼저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마지막 삶의 거소를 짓다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노인복지 쪽에서는 유명한 게 뭐냐? AIP 개념입니다. 에이징 인플레이스. 내가 살던 곳에서 늙어가게. 근데 저는 그걸 내가 DIP라는 걸 좀 응용을 해봤는데 내가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게끔 도와주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삶을 같은 얘기죠. 늙어가고 마무리하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소규모의 노인주거보호센터 크게 만들어서 모이게 하지 말고 요 안에서 9인짜리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10몇 인은 운영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아예 작아야 돼. 그게 최소형이 9인까지가 운영하기 좋을 것 같아. 수익성을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복제 가능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갈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사업비에서는 한번 어떻게 갈지는 살던 곳에서 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행복농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또 일반 장애인 아이들, 지적장애, 자폐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까 길타운 모형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마을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번 커뮤니티 케어 인더 커뮤니티의 이제 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벨기에 길타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도 잘 찾아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농업 모델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조선까지 흘러가고 고구려 시대까지 거꾸로 아주 올라가도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사람들 누가 돌봐요. 예전에 다 공동체가 떠났습니다. 네. 왜 그랬냐? 누구네 집 새끼인데 어떻게 그냥 외면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데 걔가 장애가 있던 문제가 있던 어떻게 외면해요? 누구네 집 새끼인데요. 그 부모가 다 죽었어. 그럼 누가 돌봐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겁니다. 이게 진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 저고 캄보디아 친구고 얘도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호사인데 결혼을 합니다, 한국입니다. 키워놨더니 어쩔 수 없죠. 바구니에다 약 담아 갖고 다니고 차트 들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닙니다. 이 길이 비가 오면 여기까지 잠깁니다. 그럼 배 타고 가야 되고 하는 길인데 200분까지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냥 마을마다 다니면서 처음 보게 된 게 원래는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조현병 환자분을 진료를 하지 않았었어요. 의료 캠프는 많이 갔었죠. 그런데 하루는 내과 의사가 한국의 내과 의사가 저한테 닥터 좀 보라고 이 사람 머리도 아프고 몸도 다 아프다고 하는데 왠지 이상하다. 근데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조현병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의 특성이 너무 나오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때가 6월 6일입니다. 2015년. 내가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하고 그거 매달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약이라는 게 한 달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현지 의사도 고용이 돼 있고요. 간호사도 지금 이 친구까지 3명이었는데 2명이, 1명은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준비 중에 있는 친구가 있고요. 니네가 운영해야 된다, 결국. 그래서 이거 지금 석사 끝나는 아이 논문 제목이 케어팜입니다. 돌봄농장이에요. 그 친구 그래서 그 논문 쓰면 한국에 좀 불러가지고 발표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데 하루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로 어귀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 자기 아들 좀 도와달래. 그 아들 어딨냐? 집에 묶어놨대요. 쇠사슬에. 완전 시골 마을이라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경운기 빌려 타고 갔던 거야. 경운기 빌려서 타고 갔더니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놓은 거야. 예, 가족이 울타리 안에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묶는 게 아니에요. 가족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요. 이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회의를 열어. 그래서 묶어놔야 돼. 왜? 하도 사람들 때리고 집 나가면 2달 동안 못 찾고 완전 피골이 상접해서 오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묶어놔서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이제 다 풀렸죠. 지금은 뭐 아주 많이 그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을 상담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할머니가 와. 자기 딸도 묶여있대. 바로 대강 맞은편 집이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게 전단지입니다. 체인 프리 무브먼트라고 깐퐁치낭이라는 작은 도, 충청남도 정도 거리예요. 서울서 충청남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깐퐁치낭 도를 타겟으로 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분들을 연락달라, 아니면 중증의 정신질환자 있으면 연락달라 해서 라디오 방송 때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전단지 나눠주고 또 마을 이장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연락이 와요. 다 알아,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누가 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풀려나고, 지난번에 3월 1일 날 갔다가 2월 말에 갔다가 3월 1일 왔는데 한 분도 또 이 대부분이 열쇠를 잃어버려요. 한 10년 정도 묶어놓다 보면 7년 열쇠가 없어. 열쇠가 있어도 안 들어가. 이게 너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도끼 같은 걸로 끄는 적도 있고, 요새는 그 전동 드릴로 끄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맞은편 집에 있던 문제죠. 이게 사는 집입니다.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놓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이분도 치료가 돼서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은 7년간 이 케이지에 있었어요. 장애, 대장이죠 거기. 그런데 처음에 해서 안 돼가지고 높여달라 해가 좀 높게 만들고 해서 지금은 가끔 여기 가서 나와 있으면 가끔 가서 낮잠을 잔다는 거, 해먹을 걸어놓고요. 나 같으면 꼴뱅이도 싫고 하다. 그냥 거기서 낮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가둬놓고 하루 정도 농담처럼 이렇게. 근데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거,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 마을 사람들도. 그래서 첫날 연습할 때는 엄마가 불안한 거야. 또 때리면 어떻게 하나. 옛 애인 찾아가서 죽일까봐 제일 두려워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연습시킬 때는 마을 분들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시키고, 저희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실제 난폭해지면 어떻게 하나, 막 운동화 다 끈 조여매고 갈 때마다 이제 훈련을 했죠. 마을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먹을 거 사주고 엄청나요. 마을 분들이 오라게 해가지고 막 사주고 하는. 이번에도 갔더니 완전 시골 마을. 구멍가게라고 해봤자요. 이렇게 평상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야, 오늘만 마셔하고 같이 술 사주고, 마을 분들 오라게 다 같이, 그랬더니 막 음식 들고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여기가 망고농장이에요. 여기 이분이 현지 사모예요. 목사의, 현지 감리교 목사의 사모입니다. 이분의 재산이에요. 이 망고농장이 있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많이 져줘요.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어. 왜냐면 건축비가 오르던, 환율이 오르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짓다, 캄보디아에 가면 그래서 짓다만 교회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또 예산을 딱 3만 불이면 3만 불만 딱 보내거든요. 그러면 안 되네. 아니, 한국 돈으로 보내. 3천만 원을 보내. 이 캄보디아는 달러로 거의 다 쓰거든요. 리엘이지만. 이것도 버려졌던 기도원 같은, 교회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8년 전, 9년 전이죠. 이분이 시장, 동네 시장, 완전히 거기서 어떤 중년의 여성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눈을 못 돌렸다는 거야.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데려와서 산 거예요. 그 농장에서. 망고.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랑 상호작용도 안 됐었는데 계속 프로그램 하고 어울리냐 하면서. 그래서 모여 사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있죠. 요게 얘가 그 아이입니다. 요게 그 엄마고. 여기는, 여기 망고농장뿐 말고도 인근에서도 또 와요. 제가 이 망고농장에 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 사모님이 쌀값 좀, 밥값 좀 돈을 지원해달라.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7분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왜 버려졌고 왜 망고농장에서 같이 살고 있을까? 가보고 싶다. 내가 그분들 만나고 싶다. 딱 갔더니 딱 세 그룹이야. 조현병, 지적장애인데 버려지거나 뇌전증, 간질. 왜 좋아지죠?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건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업을 도와주는 목사님의 사모님이거든요. 알면 돼. 자기들도 몰랐던 거야. 이런 거. 데리고 같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떠한 태업함, 어떠한 돌봄 농장보다도 저는 우수하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절에 갔더니 똑같아요. 툭툭이 기사에게 당신네 마을에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절을 가는 거야. 절에 몇 분이 그런 분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스님, 안 무섭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부처가 그랬다는 거야. 누군가 힘든 사람이 와서 거주하면 공간을 열어주고 같이 하는 게 부처의 뜻이다. 우리는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함께 살 뿐이다. 이분을 위해서 함께 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중도인으로서. 너무 이런 전통들이 그리고 아까 그 묶여있고 갇혀있고 한 분들이 다 마을에 해를 끼친 분들이에요. 많이 물어봤어. 마을에서 이사가라고 한 적 들어본 적 있냐? 한 명도 없어요. 마을 분들에게도 무섭지 않냐? 무섭대. 근데 왜 이사가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 전인가? 아파트 방송으로 여기 조현병 환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사 가는 거 서명하자. 그곳에 조현병 환자분이 살고 있었는데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지향하는 우리가 정신장애와 사회적 능력, 극단적 형태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형, 농장 안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친 자들의 자리는 어디일까 항상 고민해 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모형인데 정신병원이 아니라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할 것이냐. 그걸 뭐 탈수용화라고 합니다. 탈시설화. 이게 시설이에요.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나왔을 때 내보내고 빨리 내보내고 다른 잘못하면 노숙인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다른 데 시설에 같이 있고 하는데 이걸 지역사회 안에서 돌볼 수 있는 얼터너티브한 공동생활 과정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입원 전 단계에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까.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중증으로 가지 않게. 고위험군이 발병하는. 근데 이거 다 삭제하고는 이 병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아니죠. 우리의 머릿속을 먼저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보다요. 한국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묶여 계세요. 조현병 환자는 다 살인마야. 미친 광폭한 살인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현병 환자들. 이런 생각을 저는 부수는 게 아까 제 혁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김현경 씨의 사람, 장소, 환대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회가 그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 저는 자리를 내줘야 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농업이지 않을까. 우리 행복농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결코 제가 말했던 것은 조현병 환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애도 아니요. 그냥 우리 지친 도시민들도 와서 충분히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제가 진료소를 내면 그런 분들이 왔다. 2박 3일 저 3번 만나고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저수지는 어떻게 한번 걸어보고까지 책자로 이렇게 뽑아서 처방전이 2박 3일짜리 처방전을 해주는 게 이것도 얘기했나요? 이건 이게 있었죠, 그죠? 저도 말하다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꿈꿔봅니다. 안 될 것 같나요?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ADHD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불나불 거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신질환자분들이 정말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숨은 조현병 환자를 찾아봐라. 저기 카페에서 같이 일하고 있을 때 찾아보면 찾아볼 것 같냐고. 오늘은 제가 약 상태가 그나마 조금 나은 겁니다. 위생 상태가. 원래 조금 더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털도 좀 덜 깎았고 해서 그런데 못 찾습니다. 보면 직접 만나보면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전혀 잘. 물론 구분하려고 보면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입원한 분들. 근데 젊은 친구들 보면 전혀 표 안 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받고 저는 또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제 형이 이제 아픈 케이스로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미친 자라고 쓰시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말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굳이 쓰시는 사연이 있으신가요? 예, 아직도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쳤다라는 단어를 나쁘게 또 이제 왜냐면 언어가요 조현병으로 바꿨어요. 정신분절병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내용물을 바꿔야지. 미친 자에서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안 될까요? 저는 그 언어 말장난해요. 아까 개념 얘기했는데 제 서점 이름이 광인엽서입니다. 미친 사람 옆에 서주세요. 빛나는 사람, 광인을. 예, 빛나는 사람. 뭐, 좀, 내용을 좀 바꿔보자. 자꾸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전 내용이 바뀌면 그 뜻도 바뀐다. 아니, 그 의미, 개념적인 것도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 그 지적을 일부러 받으려고 쓴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치다 친다 쓰는 사람이 예. 저희들 그거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강의할 때? 제게 아니라 그 서울에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쓰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팔겠습니다. 예.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선생님. 이 사회적 농업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어떤 그런 이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너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직장이 장애인들과 함께 그 직업재활하는 교남 어휘종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의 구조였어요. 늘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영역에 대한 부분도 수익 구조에 대한 영역에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들이 마을에 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뭐 이렇게 농가를 좀 그러니까 농작물을 좀 훼손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좀 그런 고민이 조금 잠시 좀 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답을 구한 건 아니죠. 잘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냥. 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장국의 이제 신소희 선생이라든지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강의가 다음 강의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 욕심이었죠. 또 장곡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저희 정신장애인분들을 좀 받아달라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한참 일본에선 떴었어요. 커뮤니티, 공동체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침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뭘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에 관한 일을 먼저 그 마을에 제일 시급한 일을 그래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술 먹으면 이장님께도 그런데 제가 여기 왜 왔는지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노인 사업만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걸 먼저 함께 같이 해나가면서 하면 이번에 제가 일본 베데레 집에 또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정신장애인 그냥 마을에 어마하게 살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정신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는 북해도잖아요. 북해도에 있거든요. 눈이 많아요. 우리 집 앞 눈을 치워주는 사람으로 알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거든. 대부분. 그 마을에. 거기서 따로 살거나 그룹홈으로 살고 있거든요. 정신장애인. 그러니까 눈 치우자 그럼 나오면 50%가 정신장애인 분들이야. 그쪽 앞을 치워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마을의 작은 것에도 함께 참여하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저기 빨리 가더라고요. 늦더라고요. 10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신적인 질환이나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것들 수요자 발굴하는 것부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진행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한다라거나 매뉴얼 조금 만들어 놓은 건 있고요. 저희 만약에 정신건강 특히 아까 그래서 정신건강센터를 한번 먼저 해봐라.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회의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고 또 매뉴얼을 필요하시면 저희 거 다 모든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우리 박성경 선생님한테 전화하시면 자문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입니다. 저한테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저기 백업 하겠습니다. 미안해. 감사합니다. 말씀